어느 날 유배지 감진에서 정약용은 제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남에게 베풀고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느냐. 그것은 네가 베풀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베푼 것이 상대방의 마음 속에서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수많은 인간의 본성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아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고통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을. 그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현상의 뿌리를 냉철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혹시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많은 요구였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순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내가 너무 만만하게 보인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마주 앉아보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래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풀어라. 먼저 다가가라. 관계는 내가 먼저 여는 것이다. 부모님께 그렇게 배웠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들었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그것이 미덕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배려가 상대방의 당연한 권리가 되어 있고 내 양보가 상대방의 기본값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날에는 나는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우리는 이 이상한 역설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일이 몰립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하소연이 쌓입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에게 부탁이 끊이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이 오히려 이용당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쓸쓸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착하게 살려 했더니 어느 날 거울 앞에서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인간관계에 어떤 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2살의 김 선생님은 30년 가까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교사입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다 하면 달려갔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젊은 교사들도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내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힘든 학급 담임 배정이 문제였는데 결국 그 자리는 김 선생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대놓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글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시면 잘하실 거예요. 그 말이 칭찬인지 짐을 떠넘기는 것인지 김 선생님은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친절함이 어느 순간 소모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46살의 박 씨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팀에서 그는 항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갈등이 생기면 먼저 웃으며 넘겼고 후배들이 실수를 해도 감싸주었습니다. 팀장은 그런 그를 두고 우리 팀의 윤활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함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활유는 기계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한 윤활유는 계속 소모됩니다. 아무도 윤활유에게 고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없어지면 채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박 씨는 연말 인사복과에서 중간 점수를 받았습니다.
성과가 뚜렷한 동료들보다 낮은 점수였습니다. 팀장은 말했습니다. 박 씨는 워낙 편한 사람이라서요. 편한 사람, 그 말이 그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열심히 배려하고 맞춰주었더니 결국 그는 편한 사람, 즉 만만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최 여사는 집에서 항상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먹고 아이들이 먼저 먹고 시어머니가 먼저 드시고 난 다음에야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어머니의 역할이라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가 아파 며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불편해했습니다. 밥이 차려지지 않으니 불만이 나왔고 청소가 안 되니 짜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도 괜찮아요 라고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그때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자신은 가족에게 사람이 아니라 기능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을. 그 사실이 서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족이 나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그 역할을 고정시켜 버렸기 때문임을 서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58살의 이 씨는 오랜 친구 관계에서 늘 돈을 먼저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카드를 꺼내는 속도가 가장 빨랐고 친구가 어렵다 하면 선뜻 빌려주었습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아서 또 자신이 넉넉한 편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 모임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씨가 그날따라 사정이 있어 먼저 계산을 못하겠다고 하자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한 친구는 반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이 씨가 안 내면 누가 내? 웃음이 터졌지만 이 씨만은 웃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베풀음이 관계의 접착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계의 ATM 기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자, 이 네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통된 현상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을 관계의 당연화 함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의 심리에는 흥미로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반복되면 인간의 뇌는 그것을 기빈값으로 설정합니다. 처음 받은 친절은 감사로 느껴지지만 10번 받은 친절은 당연함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극에 적응하는 방식이 원래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매번 똑같은 노력과 마음을 쏟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점점 더 낮은 강도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친절이 사라지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있을 때는 당연하다 여겼던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아쉬운 것이 됩니다. 고전 철학에서는 이것을 존재의 비가시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듯 항상 베푸는 사람의 존재는 점점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배경이 된 사람에게는 감사도 인정도 경계도 없어집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 원리를 깊이 다루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굽히면 온전해지고 굽어지면 고다진다. 이것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고 굽히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맨자 역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끼지 않는 자를 남도 아끼지 않는다. 이것은 냉혹한 진실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행동을 반복할 때 상대방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의 구조가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갑게 굴어야 할까요? 베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반대의 극단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베풀음의 포기가 아니라 베품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케첩 친절의 기술을 익히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잘해주는 것은 아름다운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절의 가치를 희석시킵니다. 희귀한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항상 웃는 사람의 웃음은 아무도 특별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조용하던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 그 웃음은 오래 기억됩니다. 여러분의 친절을 아끼십시오. 진심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순간에 베푸십시오. 의무감에서 나오는 친절은 상대방도 느낍니다. 그리고 의무감에서 나온 친절은 감사를 낳지 못하고 당연함을 낳습니다. 실천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부터 부탁을 받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잠깐의 침묵을 가지십시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연습하십시오. 이 짧은 간격이 여러분의 대답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두 번째로, 거절을 사랑의 표현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우리는 거절이 관계를 상하게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반대입니다. 건강한 거절이 없는 관계는 결국 한쪽이 소진되어 무너집니다. 항상 예스만 하는 사람은 결국 어느 날 갑자기 관계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그것이 더 큰 상처입니다. 거절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타인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승무원은 항상 말합니다. 어린아이를 돕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절할 때 긴 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그 빈틈을 파고들어 설득하려 합니다. 짧고 분명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행동보다 존재감으로 관계를 이끄십시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무언가를 해줌으로써 증명하려 합니다. 밥을 사줘야, 도움을 줘야, 먼저 연락해야 비로소 자신의 자리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관계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진짜 존재감은 무언가를 해줄 때가 아니라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로 만들어집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던 사람이 한번 연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비로소 그 사람의 빈자리를 느낍니다.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중요한 진실입니다. 조금 덜 하십시오. 조금 늦게 반응하십시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그 공간이 오히려 관계의 깊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순환을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베풀되 받을 줄도 아십시오. 이것이 관계의 균형입니다. 항상 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채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채무감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결국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베푸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려 할 때 기꺼이 받으십시오. 아,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상대방의 참여를 차단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받음으로써 관계는 쌍방향이 됩니다. 쌍방향이 되어야 비로소 관계에 온기가 흐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거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잘해주고 배려했더니 오히려 호구가 된 것 같다는 그 쓸쓸한 감정. 그 감정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순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의 구조가 가진 함정이었고 그 함정을 미리 알려준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은 정치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건강한 데 이끌고 싶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지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진심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때입니다. 모두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곳에 깊이 주는 것.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는 것.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렇게 조금씩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진짜 소중한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배려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배려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단단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쳐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영상 하나가 더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